최근에 이재명 대표 행보부터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교수님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궁금해서요. 민주당이 무슨 트럼프 달리기입니까?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트럼프 마음을 뭐 돌려놓는다, 뭐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 대선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재명은 이미 대선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대선 레이스 핵심인 게 결국은 뭐 진보, 뭐 보수, 뭐 민주, 국힘 딱 지지층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중간에서 그러니까 그 스윙 보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안에 따라서 이쪽을 찍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저쪽을 찍을 수도 있는 부동층. 이 사람들을 갖다 잡아내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걸 잡기 위해서 벌써 자기 변신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딱 대비되는 게 바로 뭐냐면 국힘이거든요. 예. 국힘은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국힘은 뭐냐, 탄핵이거든 아직까지도. 쉽게 말하면은 탄핵 심판에서 기각되기를 갖다가 지금 목표로 싸우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냐, 일단은 탄핵이 인용되는 건 기정사실화하고 벌써 다음 교재로 넘어간 거야. 다음 거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도 이 교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망이 있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저쪽에서는 벌써 이제 시간을 아주 오래 갖고 차근차근 행보를 밟아 나가는데 여기서는 준비를 못 하는 거야. 예. 왜냐하면 지금 앉아가지고 대선 레이스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럼 일단 누가 싫어합니까? 윤이 싫어해. 네. 그 다음에 권건이 싫어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의 대표나 다름없는 이제 그 비대위원하고 비대위원장하고 그 다음 또 원내대표하고 쌍권입니다. 쌍권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지지층들이, 강성 지지층들이 깔려 있거든요. 이들이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대선 얘기를 꺼내면 오히려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도를 못 나가고 여기에 계속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탄핵이 딱 인용된 다음에는 시간이 얼마 남아요? 딱 2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벌써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성문 기본 영어 붙잡고 있는데 쟤네들 성문 종합 영어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라는 걸 먼저 이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예. 이재명이 아주 무섭게 그 자기 변신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뭐 이재명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과 노선과 이념을 갖다 모두 다 갈아엎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신경을 쓰냐면 워딩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여기까지 다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이 뭐냐면 히히 뭐라든지 이라든지 굉장히 경박하고 상스럽고 때로는 뭡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을 많이 줬거든요.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언어하고 화법, 매너들을 좀 고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벌써 대선 후보로서 자기를 갖다 갖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뭐냐면은 이런 중도층들과 국민들한테 불안을 줬던 과거의 자신의 언행들 또는 자신의 정책들, 이걸 다 갈아엎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로 뭐 얘기했습니까? 기본사회 원래 얘기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자기 개인의 정치 철학인데 이걸 당의 강령에까지 담아놨어요. 이거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념과 진영을 초월해서 나가야 된다. 흥묘백묘. 흥묘백묘 얘기하고 이념과 진영을 초월해서 나가야 된다. 더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성장이다.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말을 딱 듣고 우리가 하던 얘기를 하네. 황당해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후보냐? 보통 글쎄 민주당에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분배를 통한 성장이고,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그걸 얘기했던 거고, 여기서는 이제 성장론을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 아젠다를 뺏어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그거 그 제한 있잖아요. 52시간 주 52시간 이게 반도체법 세미나에 가서요.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일하겠다는데 왜 막느냐라는 말에 내가 할 말이 없었다라고 해가면서 이것도 풀어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지층들은 아마 반발을 할 겁니다. 지지층은 반발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것도 더 강하게 할 거 아니냐. 그럼 경제가 뭐가 될 거냐. 이걸 굉장히 우려했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굉장히 유연하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대해서요. 일본의 국방력 강화,
이거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 그전엔 그랬잖아요. 일본의 군국주의화, 뭐 군사 대국화를 경계한다. 토착외국. 토착외국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일본의 국방력 강화 이제 위협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 일본이 지금 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겁니까? 누굴 견제하는 거예요? 예.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미국은 자기 혼자 다 상대할 수 없으니까 일본을 키워서 한미를 묶어서 그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내려오는 것을 해양 세력이 차단하는 거. 이게 전략이란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일본의 그 재무장 이걸 갖다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도 우리가 사실 군대도 없는 국가가 정상국가냐. 정상국가 하자. 그래서 헌법 곧 개정하자라고 하면서 우리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나가겠다. 이게 또 일본 우익들의 또는 일본 보수층의 이해관계랑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군사 대국화를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쟤들이 우리 쳐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뭐냐.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반일이었거든. 친중이었거든.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친일 반중으로 딱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한마디 또 재밌게 어제는 셰셰, 오늘은 아리가또. 그렇죠. 어제는 셰시하더니 오늘은 아리가또 한다. 너무 아주 정확하게 적합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아니 트럼프 그러니까요.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이건 뭐냐 양쪽에 이제 양자의 포석인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트럼프가 그래도 누구랑 대화했습니까? 김정은하고 대화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구했던 남북 대화. 자기들이 지향했던 또는 자기들이 지지했던 또는 자기들이 추구했던 그 남북 대화 모두 이걸 걸어가지고 트럼프한테 또 아부하는 거죠.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라는 예. 말을 또 흘려요 바깥으로. 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에 아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완전 반미 아니야?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점령군이라고 불렀잖아요, 미국은. 예. 점령군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막 추천하고 막 이러면서 친미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는 뭐냐니까 방산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요즘 한국 방산이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대박이 터졌어요. 뭐 K9 자주포라든지 뭐 현무라든지 뭐 등등등등 엄청나게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지금 우리가 아마도 몇 년만 더 있으면 중국을 제치고 그 방산 수출 아마 4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까지 치고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련제 무기가 안 먹혔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 소련제 무기를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 예. 그러니까 중국게 안 팔리고 중국 거 사주던 나라들이 다 우리 걸 사주거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지가 뭐 하든 말든 간에 한국 방산은 그냥 아무런 지원 없이도 지금 잘하고 있어. 근데 K2, K9. 네. 그런데 거기다 탁 또 숟가락 하나 얻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내가 약간 뭐 안보 뭐 이런 쪽에 불안감을 또 희석시키는 거고. 해병대를 또 뭐 독립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는 독립시키겠다는 건 이제 이중포석입니다. 그걸 딱 보게 되면 일단은 사실은 이거 사안하고 별 관계가 없거든요. 예. 원래 옛날에 해병대가 뭐였냐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해병대를 해군에 편입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해병대가 해군의 일부가 됐거든요. 예. 이걸 또 다시 이제 옛날 그러니까 준사군 체제라고 그러거든요. 육해공 해병. 그러니까 옛날로 다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번에 그 해병대들이 원래는 다 누구 지지했습니까? 보수정권 지지했거든. 예. 최상병 이후로 최상병 사건 이후로 해병대가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들이자. 예. 라고 해서 이제 딱 해병대 독립을 딱 얘기를 해버리고 또 다른 한편을 뭐냐면은 요번 차례 그 경호처장 공관. 예. 경호처장 공관이 뭐였냐면 옛날 해병대 사령관 공관이었다. 그런데 이 옛날에 해병대 사령관은 12.12 쿠데타 반란 때 그때 거기 저항했던 그곳이었는데 예. 그 경비대원들이 그 저항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내란 수계가 내란 주요 종사자가 거기 들어갔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또 딱 씹는 카드로 또 활용하려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요. 거기다가 이제 뭐였냐면 민생지원금 뿌리는 거 이른바 이제 이게 쿠폰 경제다. 예. 쿠폰 뿌리기 경제라서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25만 원. 네. 그런데 이제 이거 어차피 이제 얘기할 수 없거든 대선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살짝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AI 추경을 한다면 AI. 내가 이걸 빼줄 수도 있다라고 딱 걸으면서 선심 쓰는 듯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AI는 또 왜 얘기했어? 왜? 최근에 또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딥시크. 딥식. 이것 때문에 이런 걸 딱 보면 진짜 잔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지금 뭐 겁니다. 종합 선물 세트네요. 그렇죠. 결국은 뭐니까 중도층이 있잖아요. 일단은 중도층 중에 3분의 2 정도는 일배 민주당으로 기울어 있어요, 보통. 근데 나머지 3분의 2가 중도 우파거든. 이런 걸 때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우파까지 공략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재명 선호도가 45%인데 예. 비호감도가 40%를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호감도는 높이는데 높일 수 있는 한계까지 온 거예요. 왜? 지지층 다 결집시켰어. 그럼 남는 건 뭐냐? 비호감도를 떨어뜨려야 되거든. 비호감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국민들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들 또는 불신들 또는 걱정, 기우, 그다음 우려 이걸 갖다 불식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딱 이 얘기를 들어봐요. 이게 민주당 후보가 할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름만 가리면 다 국힘이네요. 국힘 후보가 할 얘기거든. 이 얘기를 한 거. 의제를 치고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이건 옛날에 뭐냐 박근혜가 당선될 때 뭐 가지고 당선됐어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라는 민주당 구호를 가지고 딱 아젠다를 선점해 버려가지고 할 말이 없게 만들었거든. 그래가지고 딱 정권을 가져갔단 말이죠. 그거랑 좀 비슷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국힘에서는 아직도 부정선거론을 얘기하고 있고 탄핵에 매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재명 대표 지금 이른바 우영우가 아니라 우향우다. 우클릭이다.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재명 맞아?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진중훈 교수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분명히 중도에는 먹힐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비명계의 이재명 때리기는 계속되고 있네요, 교수님. 그거는 비호감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국힘이 지지층이 결집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도 결집했거든. 근데 당 지지율을 보면 되게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후보들 1대1 딱 대결시켜 놓으면 또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못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못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중도 확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딴 건 모르는데 탄핵 심판, 탄핵 찬성 여론도 엄청나게 높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 정권 교체 여론도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그보다 10에서 20%씩 뚝뚝 떨어져요. 이거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결정적인 변수가 생기는 게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저 앞두고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또 유죄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요번에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 오세훈을 붙였거든. 이재명 대 오세훈이 오차범위 안으로 붙어버렸어요. 오차범위 안으로 붙어버렸거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부정선거 얘기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상당 부분 결집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결집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에게 뭐 이미지가 나쁘지 않거든. 적어도 이재명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 이게 딱 붙어버렸으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여기서 뭐 그 선거법 2심 나오고 그 다음에 위증교섭도 2심 선거 결과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유죄가 나와버리잖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거 엎어지는 거고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1대1 여론조사에서 예. 오세훈이 앞선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아주 급속하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지금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일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명계들이 이제 몸을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김동연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정권 쟁취에 너무 성급함을 보이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민심이 당으로부터 떠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거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권 쟁취에 너무 성급한 모습을 보인다. 조급하다라는 거죠. 즉 당의 시간표가 이재명의 대선 시간표에 맞춰 있다 보니까 막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반감이 생겨가지고 저쪽 국힘 지지층을 갖다 결집시켜버리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은 오르질 않는 그런 사태를 낳았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이재명 네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도 뭐라고 그러겠죠? 칼의 언어로 대응하고 조롱의 언어로 대처하는 것은 크게 하나가 되어 이기는 길이 아니다. 화합을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 맞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은 원래 김경수가 사실은 이재명이 누구 찾아가는 겁니까? 문재인을 찾아가려고 했거든. 예. 왜냐? 이재명 머리가 좋아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완전 친문 다 학살시켜 버렸잖아요. 아. 그런데도 친문에 뭐예요? 수장인 문을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 딱 완전히 진압을 시켜놓고 딱 수계를 만들어 가가지고 딱 박수하는 모습을 갖다 연출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뭐가 되는 겁니까? 황당해지는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가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재명이 일극체제를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때문에 일극체제로 갔다. 이재명 일극체제로 갔다라고 비판을 했거든. 이래서는 안 된다. 다극체제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했고 딱 가서 이제 문을 딱 만났는데 문이 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걸 보게 되면 문과 김 사이에 이제 그런 언급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국 뭐냐면 완전히 친명계가 다 장악했단 말이에요. 당 자체를 갖다가. 그렇죠. 독식을 해버렸거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비명계한테도 자리도 좀 주고 그다음 비명계 애들 나중에 공천도 좀 주고 비명계 애들 당의 요직에 좀 하고 그다음에 이번 대선에서도 비명계 후보들 자유롭게 나와서 경쟁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라라고 이제 주문을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임종석은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이 부족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국힘을 갖다가 눌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국힘 후보를 갖다가 적어도 20% 차이 이상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탄핵 정국이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결국 왜 그렇게 못 됐느냐? 이재명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부족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건 바로 뭐냐?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라인은 뭐였냐면 김대중 라인이죠. 예. 그다음에 노무현입니다. 그다음에 노무현을 빚을 받은 게 누구예요? 문재인이란 말이죠. 요게요. 친문 라인이거든요. 이게 주류였습니다. 이게 얘들은 민주당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민주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근데 어디서 저기 성남에서 하나가 그냥 돌이 굴러 들어와가지고 뽕 들어오더니 자기들 다 쳐낸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이 주류였거든. 근데 지금 딱 보면 민주당이 완전히 비주류로 주변화된 겁니다. 근데 얘들도 생각은 바로 뭐냐면 저 이재명만 제거되면 사실 이 당은 우리 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권토중례를 좀 노리고 있는 거고 저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얻은 자리인데 어렵게 얻은 자리인데 이걸 내놓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해서 지금 친노와 친명이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이제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친명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비명 세력에 지금 힘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재판 변수들이 있는 거죠. 한 가지는 바로 선거법 유죄. 선거법이 만약에 유죄로 딱 나오게 되면은 이게 대선 시기랑 이제 맞물려 버리거든요. 만약에 대법원 선고를 갖다가 한두 달 만에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민주당의 후보가 날아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야. 대선 레이스 중에 후보가 날아가면 다시 후보를 못 내요. 예. 그럼 그냥 정권이 그냥 고스란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국힘한테 가잖아요. 이걸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위험을 참을 수가 있느냐. 민주당 지지층들은 다 된 밥에 콧파트를 내리게 생각할 수 있죠. 자지우지. 이걸 갖다가 그냥 다시 하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동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강하게 동요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한 방 더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위증교사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재심에서 이거 엎어질 수가 있거든요. 유죄로 엎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두 방을 얻어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보면 경쟁력이 저쪽보다도 별로 낮지도 않아. 여기다 두 방을 얻어맞아. 그다음에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1대1 대결해서 딱 국힘 후보가 앞서는 결과를 받아. 그러면 이쪽도 생각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럼 그때도 이제 아주 진지하게 플랜 B 얘기가 나오겠죠. 플랜 B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자기 한 알 살아야 되거든. 자기 한 목숨 살아야 되니까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싸울 거라는 겁니다. 그럼 당이 굉장히 내홍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국힘에게는 뭐 나쁜 시나리오가 아닌 거죠. 그래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2심 결과. 2심 결과 이제 받아보고 그다음에 특히 1대1 대신 양자 대결에서 1대1 대결 거기서 물린다라고 한다면 급속하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비명들이 이제 플랜 B로서 지금 서서히 그렇다면 우리가 플랜 B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서서히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이런 양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가정이긴 합니다만 비명에서 비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친명에서 비명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묻혀있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또 언제 그랬냐 싶고 탁 버리고 딱 가요. 자, 2월 말에 이번 달 말에 이제 종결이 되면 3월 대체로 중순쯤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나온다라 이런 이야기가 또 예고되고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친명계 이재명 대표의 호임 무사로 일컫는 사람들은 연일 또 비명계 공격하기에 또 여념이 없네요.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김경수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칼의 언어로 대응하고 조롱의 언어로 대처하는 것은 크게 하나가 되어 이기는 길이 아니다. 좀 적당히 좀 해라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황이 굉장히 상당히 불확실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월 그 다음에 2달 한 다음에 5월에 선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법원 선거가. 예. 그런데 대선하고 굉장히 엇갈린다는. 시간표가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게 모르잖아. 예. 세상 일이란 건 모르거든. 만약에 이게 겹쳐봐. 겹치면 굉장히 황당해지는 거거든. 그러면 아주 급속하게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교수님 보기에 물론 가정이기만 하다만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이 나오고 그것이 유죄가 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김경수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겁니까? 당연히 김경수죠.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노무현이 이제 태양이야. 문재인은 바로 뭡니까? 문재인은 사실 스스로 빛을 낸 사람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달이 스스로 빛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지. 달이네요. 네, 반사하는 거지. 근데 김경수는 바로 뭐냐? 옛날에 그 월인천 강지곡이라고 알아요? 예. 월인천 강지곡이 뭐냐면 달이 예. 도장 찍는 거야. 아. 천강. 세상에 강에. 1000개의 강에다 자기 모습을 찍는다라는 거. 멋있는 거지. 굉장히 시적이죠. 그런 건데 사실은 그 강에 비친 달빛인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경수가 특별히 예컨대 그 도지사 쉽게 말하면 지자체장으로서 무슨 업적을 남긴 거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어떤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해요. 사실 이재명 대항 카드로는 상당히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뻔한 거죠. 예. 적어도 저쪽은 아닌 것 같다. 왜? 자기 사람들을 갖다 다 식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속내는 바로 뭐냐? 속내는 사실은 그러니까 친명 세력들이 그 당을 지금 당의 정체성을 갖다 다 변질시켰기 때문에 이들보다는 그 비명계가 당을 갖다 다시 찾는 거 이걸 아마 내심으로 바라고 있을 겁니다. 예. 사실은 헌재가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너무 서두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재명 재판은 그냥 뭐 신나라 그냥 날랄라 널널하게 놔두더니 예. 왜 이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좀 터져나온 건데 예. 일단은 우원식 하나하나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이게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을 갖다 건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뭐였냐면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해야 돼. 그럼 6명이었잖아요. 3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중에 2명만 임명하고 1명을 갖다가 마은혁 후보 임명을 안 했단 말이죠. 여기다 가지고 3명 왜 다 안 하느냐. 이것은 뭐 월권이고 뭐 어쨌든 이래가지고 네 권한 네가 지금 행사해야 할 권한을 행사 안 한 거고 그것 자체가 월권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물어보겠다라고 그 심판을 갖다 청구를 하는 겁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헌재에서 변론 기일까지 생략해버린 거예요. 보통은 이제 마야가지고 그래서 그래 얘기 좀 들어봅시다. 어떻게 변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일정 맞추고 이렇게 가지고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있잖아요. 재판에도 왜 항상 뭐가 있습니까? 재판 준비 기일이 그렇죠. 뭐 2번, 3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 재판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생략해버린 거고 딱 한 번 한 다음에 1월 22일 날 딱 한 번 변론한 다음에 그다음에 선고하겠습니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거 딱 보니까 뭐야 그럼 변론이고 뭐고 이런 것들은 무슨입니까? 요식 절차야? 그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신청한 증인 안 받는 거 기각하는 거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근데 사실 확인하자는 거.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변론 기일이 필요한데 사실 확인은 뭐 하고 선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때 항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람에 대해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뭐가 됩니까? 여야의 합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일단 사실 확인부터 좀 하자. 등등등등.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주면 되는데 안 거친 거에 그냥 선고하겠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한 거냐면은 변론 제기 신청서를 갖다 제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변론제 이걸 딱 받아들고 헌재에서 이제 평의를 열었습니다. 평의를 열었는데 내 생각에는 예. 그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견을 얘기한 거예요. 재판관 중에서 누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이의 제기를 한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단 한 명이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뭐 큰일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변론을 재개를 하기로 한 겁니다. 예. 그러는 가운데 원래 뭐였습니까? 선고하기로 된 날이에요. 선고하기로 된 날 선고 2시간 놔두고 무기한 선고를 갖다가 연기를 예. 해버린 거라는 거예요. 교수님 바로 이 대목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우원식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되어 있으면 적어도 이게 국회 내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거에 대한 의결은 거쳐야 되는데 우원식 의장 단독으로 했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의결을 좀 안 거쳤다는 게 뒤늦게 그러니까요. 알려진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논리적으로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헌재 넘어온 사건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잘못된 거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국힘에서 제출한 게 있거든요. 예. 하려면 이거 먼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일단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갖다 판단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맞다. 그러면 총리 날아갔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한대행이 근데 헌법재판관을 갖다 임명을 안 했네. 그게 그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잘못됐다. 이게 기각이 된다면은 사실은 권한대행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바꿔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문제부터 해결했어야 되는 겁니다. 권한대행이 그 탄핵 심판 제대로 됐다. 인용의 결정이 옳았다. 딱 얘기하고. 일단 두 번째로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권한대행이 나타났는데 그 권한대행으로서 행동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때 따지는 거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예. 근데 이걸 갖다 몽탕 생략해버린 거예요. 이거부터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무가 자라야지 열매가 열리는데. 그러니까요. 밑둥이 있는데 열매부터 열게 한 거라는 거죠. 예. 중간이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국힘에서 이제 그걸 비판하잖아요. 근데 국힘의 주장이 맞아요. 적어도 그 점에 관해서는. 예. 그래서 그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간단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딴 건 다 아니라 헌재의 완결성을 갖다가 구축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예. 9명 체제로 가겠다. 그럼 그게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뭐 때문에? 탄핵을 하려고. 그 탄핵 심판을 서두르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렀다라는 인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서두르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뭡니까? 특히 이제 국힘 지지층한테는 예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벌써. 예. 심리도 하기 전에 답 정해놓고. 답 딱 정해놓고서 빨리 진행시켜가지고 땅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의구심을 주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불거지는 건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겁니다. 괜히 아마 한 사람의 이견을 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탄핵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문제는 몽땅 다 해결한 다음에 나가자라는 거라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한번 여쭤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무려 174일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건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또 하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것은 기각이 상당히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4대4로 또 갈렸거든요. 이러고 보면은 이른바 헌법재판소 선고라는 게 답정너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오면서 그거는 그 답정너라면 4대4가 나오지 않아야죠. 어느 쪽으로 확 쏠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진영 간.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안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임명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애매모호하거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형식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 제도의 취지를 따져보면은 그 안 맞거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반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적어도 헌재가 서두른다는 느낌을 준 건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거든. 아직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최소한 4월 18일까지는 여유가 있잖아. 네. 4월 18일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민들에게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아니 이재명 재판은 저렇게 늘 나무늘보처럼 늘어지더니 네. 이거는 왜
필요 이상으로 그러잖아요 지금. 하하. 왜냐하면 좀 전에 문제가 됐던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죠. 예컨대 국회의장이 했는데 의결 없이 그냥 내버린 거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아니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낸 거라는 거예요. 국회를 대표해서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의 자격으로서 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한덕수 탄핵 이것부터 심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상목으로 넘어가야지. 예. 최상목부터 한다면 이거 나중에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최상목 오케이 판결 내렸네. 심리 내렸는데 이게 기각이 돼버려. 한 총리 이게 기각이 돼버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복귀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 절차적으로 하자가 좀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함의하는 건 바로 뭐냐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막 나갔다라는 거고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헌재 9명 채우는데 뭐 혈안이 됐구나. 예. 목숨을 걸었구나. 그럼 9명을 왜 채워야 되느냐? 그리고 뭐예요? 탄핵.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 사람도 벌써 예단하고 있구나. 심리도 하기 전에 벌써 결론을 갖다 정해놓고서 답정로하고 그냥 마구마구 몰아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준 겁니다. 예. 이게 좀 잘못됐던 거죠.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이나 탄핵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대행을 맡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자꾸만 어디에 글을 썼다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의심을 산다. 또 하나가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변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또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철규 변호사가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을 맡고 있는 김희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감에 소속돼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면 서로 엮여 있겠죠. 그러면 헌법재판관 7명 전원이 다 어디 출신입니까? 서울법대 출신이거든요. 선후배거든요. 다 이거 그래.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좀 하는 겁니다. 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정치적 성향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인권위원장 한 분 그분은 뭡니까? 극우잖아요 성향이. 극우인데도 그때 헌법재판관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분도 그 극우인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에서 탄핵을 인용을 했어요. 찬성을 했어요. 그거 원래 그겁니다. 법적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 성향 이걸 갖고 들어가서 예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나랑 내 동생 그다음 우리 누나 우리 가족들도 정책 견해가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니까 싸움 나잖아요. 남편하고 아내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기각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전략이 좋지 않은 게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뭡니까 법치 국가에서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줘버리거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지연 전략으로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헌법재판관도 더 열받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훨씬 더 결심을 더 굳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자꾸 한쪽에서 나한테 강요를 해. 막 나를 욕을 하고 막 강요를 해. 그러면 어때요? 반발 심리가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심리적으로 동요될 뿐이거나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올라올 정도라면은 신망이 쌓인 거거든요. 법원에서 신망이 있고 그동안에 내렸던 수천 건 판결을 통해 가지고 그 공정성을 확인받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식의 공격들은 별 도움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지지층들만 격렬하게 만들거든. 그 지지층들 격렬하게 만들면 앉아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미련한 투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각 투쟁. 저쪽은 벌써 뭡니까? 성문 종합 영어 하고 있는데. 자, 성문 종합 영어입니다. 맨투맨 아니고요. 네. 자, 교수님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 이 비상한 결단을 대체로 이제 탄핵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일단 내란 일반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또 지금 마흔역 헌법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이 탄핵 시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말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이거. 박찬대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말폭탄을 갖다 쏟아놓는데 이게 당의 입장이 될 수는 없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여기서 탄핵을 시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국힘은 땡큐죠. 지금 민주당 지지가 안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독주해왔던 것들. 지금 29명, 30명 탄핵을 했는데 그중에서 4명 지금 끝났잖아. 4명 다 기각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원래 탄핵 사안이 아닌데 억지로 탄핵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계속 뭐 특검법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고 거기다 이번에 또 한 번 탄핵을 한다? 그럼 역풍이 확 불죠.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은 탄핵 못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절대 못하죠. 절대로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박찬대 같은 사람 누굴 노리는 겁니까? 항상 지지층을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줘야죠. 민주당 항상 지지층. 그래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공식 입장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번에 주제는 우리가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낮 12시가 넘은 시간에 서울 구치소를 출발해서 한 20분, 25분여 만에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변론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여인영 방첩사령관, 전 방첩사령관 또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전입니다. 자, 또 수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까지 중요한 인물들이, 국제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이 내용 전에 이 내용으로 바로 갈까요? 헌법재판소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교수님? 아무거나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변론 이야기가 지금 핫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로 가겠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오늘 특히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뭐가 될까요? 이진우, 그 다음에 이 여인영, 그리고 홍장훈 중에서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도움되는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국회에 나와가지고 다 사실을 얘기한 바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검찰에 가서도 그런 취지로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이 뭐 동조를 했다거나 아니면 찬성을 했다거나 적극 지지했다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한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확신도 없었던 겁니다. 이거 대통령이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또 하면 큰일 나는데 이러는 가운데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친이 쿠데타인데 친이 쿠데타가 되다 만 거잖아요 지금. 예. 2시간 만에 그냥 좌절되고 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나름대로 군인 생활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런 군인의 명예라는 게 대통령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다 나가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회할 거예요. 그때 단호하게 나 옷 벗겠습니다라고 안 됩니다라고 옷 벗고 나왔으면 영웅됐지. 그럼 아마 대선 후보감일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런데 그냥 판단을 못 내린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딱 판단을 못 내리고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헌법에 위배되는 거야 아니면 합치되는 거야. 이 판단들을 못 내려버린 거예요. 못 내리는 가운데 어영부영 끌려가다가 이 모양이 된 거거든. 아니면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그냥 그 내란숙의 및 뭐가 된 겁니까? 주요 종사자가 된 겁니다. 주요 임무 종사자가 돼가지고 지금 자기들도 지금 재판을 받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벌려면은 자기 죄를 갖다 덜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자기는 책임 없고 대통령한테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렇거든 또.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발언해 주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또 비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바로 뭐예요? 내가 재판 중이라서 증언하기 곤란합니다. 수사 중이라서. 네. 여기서 하는 증언이 내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또 헌법 그 재판관들이 보고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판단들을 내릴 거라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나갈 거고 그러니까 별 영향가 있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영향가 있는 얘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기 나와가지고 증언하는 게 실제로 사기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되도록 불필요한 말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딱 보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 국민들 앞에서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뭡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뭐가 있어요? 자기 방어권이 있거든요. 그걸 또 우리가 또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나와가지고 모든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나올 건 없어요. 내용적으로. 네. 아마도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헌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거든 국힘이. 예. 국힘이 헌재 전략을. 문제는 바로 뭐냐.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탄핵이 인용되는 건 100%예요. 그때 남는 건 뭐예요? 국힘한테 유리한 건 지연시키는 거거든. 탄핵을 지연시키는 작전으로 나가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기각하겠다라고 덤벼들고 있어요. 기각이 됩니까? 기각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공격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헌법재판관을 공격해가지고 기각시키는 쪽으로 정치적 압력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나중에 인용되면 그걸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불복 이렇게 나가겠다 이 전략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남는 건 하나 남는 건 이재명이 그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재판 지연시켰잖아요. 네. 글로 가면 참 좋은데 국힘의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기각하는데 이건 나 싸우겠다, 이기겠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도 나와 함께 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기각투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무슨 얘기도 못해요 지금. 대선 얘기도 못해요 지금. 대선 얘기하면 욕먹습니다. 저번에도 권영세 대표하고 그다음 또 누굽니까? 권성동 대표가 당내에서 쓸데없이 대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말아라. 지금은 다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뭐예요? 기각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각할 가능성이 있으면 해볼 만하지. 가능성이 없거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목 매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써야 될 건 바로 뭡니까? 지연 작전이거든. 예. 어차피 대선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있잖아요. 늘어지고 있는 그 재판 있거든. 적어도 그거 재판이 끝난 다음에 뭐가 되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지연이 목적 아니라 기각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걸 갖다 시비를 거는데 그게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수들은 아니거든. 뭐 헌법 뭐야 기피하고 뭐 너희들 스스로 물러나라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피. 그냥 딱 듣고 싫은데요 이런 끝이야 그거. 바보 같은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진연시키려면 뭐 합니까? 이재명이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되거든. 증인을 잔뜩 부른다라든지 꼭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목표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가야 되거든. 확실히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합리적인, 만약에 정당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은 지금 기각은 불가능해요, 이거는. 인용됩니다, 이거는. 설사 또 그런다 하더라도 뭐 기각 위에 싸운다 하더라도 플랜 B는 마련해야 될 거 아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인용되면 어쩔 건데 그 다음에는 이거로 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의힘 내에서는 뭐가 있었냐?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무슨 당이었죠? 당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새누리당에서는 비밀리에 TF로 만들었어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TF로 만들어가지고 플랜 A, 플랜 B를 사는 겁니다. 기각될 경우, 그 다음에 인용될 경우. 대책을 세우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완전히 몰빵을 해고 있는데 이게 말은 뭐냐면은 자기 밥그릇을 위한 계산조차도 못한다는 겁니다. 산수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랑 한번 이재명하고 비교해봐요. 이재명 아까 끝내주죠. 뭐 난리가 났죠. 얘들은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Q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저쪽으로 해서 IQ가 130은 되는데 잔머리는 한 150 될 겁니다. 여기는 번데기 IQ에 번데기 IQ. 이게 네. 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수님 지적한 대로 국민의힘은 현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디커플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커플링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또 나경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온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고요. 자,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교수님? 헌법재판소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완전히 진영간으로 쪼개져서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항상 문제는 뭐냐면 정치인들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비리로 들어가면 항상 정치 문제화하잖아요. 예. 내가 비리로 들어가잖아요. 모든 국민이 나를 욕을 해요. 이거 정치 문제화하잖아요. 반은 내 편을 들어줘요. 언제 해야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정치 문제화하고 이념화하는 거죠.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변론하고 있지만 서울구치소에서는 계속해서 또 국민의힘
이 지도부를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도부를 만난 거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또 나경원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자, 옥중 정치가 본격화됐다 이런 평가 나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만났고요. 계속해서 또 메시지가 나옵니다. 의기소침하지 말라. 또 2030 젊은 세대들에게 잘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 또 연유 의료 체계. 사실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서 국정을 또 챙기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교수님 일단 이 옥중 정치 어떻게 보시는지요? 해서는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은 지금 권한이 중지된 상태예요. 국정을 챙기면 안 됩니다. 그런 거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건 찾아갈 수 있다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가고 있거든. 당 지도부에서 좀 당의 그 대표, 비대위원장이 가요.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원내 대표가 가요. 거기다가 또 누가 갑니까? 비서실장이 가요. 거기다 또 뭡니까? 나경원은 원래는 사실 당직도 없는데 또 따로 불렀어. 딱 불러가지고 거기서 나올 때마다 딱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막 던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뭡니까? 권영세, 그 다음에 뭡니까? 권성동. 예. 제일 먼저 했던 게 당내에서 지금 대선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입단속 시키고 있거든. 왜냐하면 옥중에서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홍준표거든. 그래서 홍준표를 높이 평가하는 게, 야, 그래도 국힘에서 탄핵의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왜? 출마 선언을 했거든. 출마 선언을 했거든. 야, 빠르다. 또 홍준표도 이거 인용될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홍 시장도 그러면은 윤 대통령 눈밖에 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볼 때는 굉장히 열받는 거지. 예. 아니, 나는 지금 기각을 위해서 싸우는데 나를 갖다 탄핵이 기각되게끔 싸워줘야 되는데 쟤는 인용될 걸 전제라고 자기 길을 가? 불편함을 이제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그다음에 권성동이 나와서 당내에서 자꾸 대선 얘기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뭡니까? 사실상 당 지도부가 뭡니까? 옥중으로 구치소로 옮겨간 거거든요. 거기서 지금 옥중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서서히 뭘 해야 돼요? 선을 그어야 되거든. 예. 선을 그으면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얘기 안 가면 되는 거거든. 아니면 간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몰래 가든지 안 알려지게 가고 나중에 그 얘기가 슬쩍 언론에 나오게끔 한다라든지, 이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바로 뭡니까? 당적인 차원에서 내란을 일으킨 피의자를 당적인 차원에서 지금 옹호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뭐예요? 윤이나 국힘이나 한통속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네. 그러면은 국힘 내에서 윤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지금 보세요. 비서실장부터 뭐 당 원내대표, 당대표 다 가잖아. 이런 뻔한 거잖아요. 당이랑 윤이랑 한 일체구나,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 지금 면회를 안 가면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인물로 낙인 찍힐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죠. 지지층들은 또 그걸 갖다 강요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탄핵 찬성 여론이 60%예요. 옛날에 70%에서 조금 내려왔죠. 60%거든요. 찬성하는 건 35% 정도 나올 겁니다. 60대 35가 대선 치러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 지금 상황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토록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 전에 가까웠던 홍준표 시장이 조금씩 결을 달리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홍준표 시장은 증거를 못 찾았다. 민경욱 전 의원은 홍준표 뭘 안다고 입 놀리나. 홍 시장의 달라지는 태도 변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홍 시장도 이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 거예요.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지금 뭐 손절 타임이거든요. 예.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었거든. 주식을 갖고 있다 빨리 손절을 해야 돼. 예. 딱 완전히 이걸 샀는데 뚝뚝뚝 떨어지거든. 그럼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예. 이걸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똥값이 될 때까지 계속. 근데 홍은 이제 나는 거기 안 돼. 이거 계속 떨어질 때 나는 이제 랄랄랄라 이렇게 간다라는 거지. 네. 이런 거고.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런데 교수님 궁금한 게, 그럼 권영세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뭐 비트코인이라도 따로 있는 겁니까? 이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뭡니까? 그걸 가지고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데 성공했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들이 잘해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재명에 대한 반감 때문에 뭉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손절 타임이거든요. 이미 늦었습니다. 빨리 끝냈어야 돼요. 이미 딱 해가지고 대통령 잘못했네요. 자기들도 지금 다 계엄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 큰 잘못을 했단 말이지. 네. 그럼 그 사람하고 손절을 했어야지. 제일 먼저는 출당을 시켜야 되거든. 출당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이제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예. 차라리 가만히 있든지 아예 그냥 찾아가가지고 지시를 받고 교시를 받고 오잖아. 그대로 행동을 한단 말이지. 근데 이거 가지고 대선 못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발 빠른 사람들은 벌써 이제 딴 행보를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홍준표예요. 홍준표가 그렇기 때문에 밀려난 게 바로 그것 때문에 밀려난 거예요. 예. 지금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강성 지지층이. 김문수한테 가 있거든요. 네. 김문수는 딱 뭐예요? 다 나와가지고 장관들이고 뭐고 다 사과할 때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고 딱 거부하잖아. 뻣뻣 문수였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사과 안 하고 끝까지 버텼거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쪽으로 다 몰려버렸거든. 그러니까 한동안은 뭡니까? 한동훈하고 홍준표가 있었을 때는 강성 지층이 누구였어요? 홍이었거든. 근데 딱 김이 딱 오면은 밀려나는 거야. 생케가 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도 슬슬 이제 다른 라인으로 갈아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대선 행보에 들어간 겁니다, 이미. 자, 홍준표 시장도 대선 후보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상황에서 통째로 손절하는 통절을 부르짖는 인물이 등장했어요. 바로 이준석 의원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 다 집어쳐라. 세대교체하자. 내가 나서겠다. 홍대 이야기, 강남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준석 대표가 더 이상 이렇게 젊지가 않아요. 지금 뭐 40대인데 물론 이제 한국 정치에 비하면은 3월 달이 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대통령의 출마 선거권을 얻습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정도의 나이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40대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2030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세대는 아닌 것 같고 이른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성세대 편입이 된다. 예. 그런 가운데 사실 상당히 많은 것들이 빛을 발해버렸어요. 빛이 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그만 당, 의원 3명짜리 당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데. 최근에 논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라를 경영해. 아하.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허은하 대표가 마음에 안 들었어도 대표를 인정하고 같이 갔어야 돼. 근데 내치려고 하잖아. 근데 그거 가만히 딱 보니까 윤석열이랑 똑같네.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뭐였습니까? 대잡이네요. 합법적으로 당선된 대표를 내쳤거든.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허은하 대표도 합법적으로 당선됐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또 내치잖아. 그것도 내치는 것도 뭐 당원 투표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통해 내치워버린단 말이지. 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는 뭐였을까? 바른미래당인가 그거 있었을 때 바른정당인가? 예전에요. 네. 거기서도 당내에 분란이 있었죠. 크게 있었죠. 바른미래당. 네. 그다음에 요번에도 있었죠. 국힘에서도 있었죠. 요번에 조그만 당에서 또 있었죠. 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좀 문제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이제 내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요번에 참고 갔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고 그래서 자기 리더십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니 뭐 의원 3명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당도 갈라놓는데 어떻게 국민을 통합하고 뭘 하겠다라냐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가 뭐냐 비전이 없어요.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국가 운영에 비전이 없거든. 그러니까 정치를 게임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선거는 기가 막히게 잘해 정말. 선거 공학이 정말 발달했거든. 야 거기서 자기가 당선될 때 찾아가는 거 봐요. 아까 보면 기가 막히게 천재야 천재 정말.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정치가 아니거든. 예. 당선되는 건 수단이고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그걸로 뭘 하겠느냐.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니까 세대팔이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은 젊은 세대만 대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젊은 세대, 중년 세대, 노인 세대 다 대변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만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 다 대변해야 되거든요. 이런 통합적인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갈라치기로 그러니까 표를 얻어왔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어떤 비전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세대 교체를 론을 들고 나오는데 오히려 언더 73 그 국힘에서 언더 73이라는 거 있잖아요.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언더 73 스튜디오인가 뭔가. 예, 언더 73. 그러니까 73년 이후생이죠. 예, 이후생입니다. 이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50대 아래라는 거죠. 네. 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새로운 보수의
그 세력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함의는 바로 뭐냐면은 지금의 보수는 지금 7080이에요. 지금 60 내가 60이거든. 우리 세대가 이미 60이 들어갔습니다. 유시민 씨가 나보다 5살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60대 중반까지는 60대 중반까지는 이미 넘어간 거예요. 남은 건 뭡니까? 7080 남았는데 이 7080 이분들은 얼마나 사실까요? 100세까지? 뭐 100세까지 산다 하들. 네네. 얼마 안 남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보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라고 한다면은 밑에서 그러니까 두 개 다 겪었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국민의힘의 이제 쉽게 말하면 군사 정권의 후유증을 겪은 겁니다. 아직도 겪고 있죠. 나가게 되면 길바닥에 나보면 뭐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막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군사 정권의 후유증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은 또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 민주화 운동의 후유증이에요. 후유증.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거기서 좀 자유롭거든. 그 밑에 세대들. 여기서 결전장이 벌어지는데 그걸 들고 나온 건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여기 조금 있으면 이제 김재섭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아마 합류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보수가 이 싸움이거든요. 결국 누가 잡느냐. 그 싸움이고 이게 이제 떴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준석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이 원래 이준석 시장이었거든. 근데 자기는 3명 당. 의원 3명인 당이고 저기는 108명 가진 당이란 말이죠. 근데 저쪽에서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움직임을 했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자기만 갖고 있었던 이것도 굉장히 자기만의 카드 같은 거 자기만의 정치자산 같은 거 상당히 밭을 발해버린 상태라는 큰 파괴력을 갖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끝까지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겠죠. 또 워낙 또 양당의 후보가 또 뭐 깽판을 치면은 또 기회를 가질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파괴를 가질 수가 없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뭐 세대 교체 세대론을 얘기했으니까 차라리 국힘과 하나 돼가지고 연대를 해서 어차피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면은 보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게 생길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보수가 이렇게 왜냐면 보수가 없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라고 한다면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나는 건 역시 세대 교체예요. 보수의 새로운 세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흐름에 너도 같이 들어가라. 합류를 해라.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내가 볼 때. 자, 참 정치 펴라보면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잘난 사람은 많은데 누가 지도자가 될지 지도자가 되어야 할지 답답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퍼스트 펭귄, 첫 번째 펭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답일까요? 자,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떤 펭귄을 또는 어떤 동물 같은 지도자를 원하고 있을까요? 교수님. 각 당이 다 지금 자기만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을 일단은 빨리 대통령하고 선절해야 됩니다. 요란하게 선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을 안 하면 돼요. 그냥 그쪽은 그쪽대로 탄핵 심판 하라고 재판 받으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지금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대선 준비로 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서서히 옮겨가고 그 선에서 아마 대선 과정에서 아마 후보를 갖다 뽑는 과정 속에서 그 논의가 아마 어차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탄핵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엄에 대한 입장 같은 것들을 물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과정에 녹여나면 되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플랜 B를 만들어 놔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사실 윤석열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체제도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라고 해서 한국 정치가 좀 정상으로 가는 각 당에서 한국 정치를 정상화하게 한 움직임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우리에겐 지금 이 비상한 시국에 세종대왕 같은 이순신 같은 지도자는 없을까요? AI가 없었던 조선시대에도 위대한 지도자는 있었는데 말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많은데도 말입니다.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앞으로도 계속 진중권 교수님과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김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 진중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